이번엔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북전단, 일명 삐라라고 불리죠. 이 대북전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측의 모습이에요. 오전엔 연락 두절, 오후엔 응답. 그러니까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남측 길들이기 나서는 거냐. 뭐 연락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전에 안 받다가 오후에 거의 끝날 무렵쯤에 받았다는 거예요. 김여정 대남 경고 이후 남북 연락사무소 첫 불통. 그리고 이 상황에서 김정은 뭐 자력갱생, 경제 행보를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북한이 어떤 입장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거 나온 지 몇 시간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상대할 때 대남 사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대적 사업으로 바꾼다.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북남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차단에서는요. 청와대와 북한 간에 북한 최고위 그런 어떤 위치와 연결되는 통신까지 다 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고 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다. 대북전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보이면서 가고 있어요. 먼저 윤시환 변호사.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일명 삐라에 대한 반응인데 이게 과민 반응입니까?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삐라가 뭐 오늘 내일 뿌려진 건 아닌데 그렇죠. 그 내용도 사실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어떤 뭐 홍보, 그러니까 뭐 자유진영의 홍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성이 많이 있거든요. 언급을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내용들이 김정은 있어요. 위원장 이름을 명기하면서 어떤 비난 내용 이런 게 뭐 동물로 있다고 묘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삐라 사업은 역효과라고 보고요. 뭐 어떤 체제 홍보나 기타 뭐 설득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삐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 삐라 내용이 오로지 이 내용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경제적 어떤 남한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본인들이 사정해서 받는 이런 형식은 아니고 남한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어떤 제의를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그럼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으로 하는 거예요? 늘 그래 왔잖아요. 협박을 통하면 항상 거기에 성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어떤 행위를 계속 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어떤 그 대화 진행 속도는 상당히 느린 거고 대선이 끝나봐야 이제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경제적 궁핍 상태 이런 부분 또는 보건적 궁핍 상태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 어떤 도움이 절실한데 그 도움받는 모습을 이게 지금 북한 내 인민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정에서 얻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남한이 스스로 어떤 제안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대북전단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삐라 금지법 입법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요. 북한에 이렇게 저자세로 보이면 평화 유지 안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두 인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태가 전개되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거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북전단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닙니다.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무력 충돌을 우려해 적극적 개입과 설득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백해 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16년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또 부부장의 소위 대남 담화에 관련해서 약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 정부가 떳떳지 못하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이러저러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소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끌려당기는 그러한 나라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대북전단 막겠다고 여권, 군병력 동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군병력 동원하자. 여기 뭐 기사 중에 이제 그 내용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발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5일을 전후해서 이쪽 그 북한 자유운동연합 탈북자단체죠. 예. 그쪽에서 100만 명을 좀 뿌리겠다고 지난번 5월 30일보다도 2배나 되는 걸 뿌리겠다고 그러는데 6.25가 그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70년 전에. 그런 날 그 골라가지고 또 그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6월 25일 전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어차피 그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어요. 자, 대북전단 관련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뭐 군병력,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뭐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영선 의원님하고 배정희 교수님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일단 저는 뭐 남북 간에는 예. 대화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저는 뭐 전단의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예. 굳이 저런 삐라를 예. 북쪽으로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관련 그 단체들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군병력을 동원하자든지 아예 삐라 금지법을 만들다 든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반대합니다.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표현, 예. 시위, 집회 이런 자유거든요. 이런 것을 억지로 막아가지고 그 민주주의는 비용이 들더라도 지켜야 될 절차가 있는데 광화문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면은 소음도 크죠. 예. 그리고 그 교통 방해도 되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화문의 시위를 금지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남북 예. 대화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권리를 갖다가 제한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배정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예. DJ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해서 예. 햇볕 정책의 신봉자고 예. 또 햇볕 정책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경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 병력까지 예.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취지는. 예. 그렇지만 과연 군 병력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과유불급이 아닌가. 이미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막은 적도 있고 또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예. 또 재산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거는 막을 수 있다라고 이미 판결도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경찰을 예. 동원해서 막아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평화도 중요하지만 예. 또 국민 정서를 상당히 좀 세심하게 살펴서 주장을 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이렇게 좀 결론을 맺어 주셨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댓글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 올라왔고요. 우리 제작진이 댓글을 좀 골라서 저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주제는 정의원 관련 그리고 아동 학대 사안 관련된 댓글이 좀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은 정의원 관련인데요. 이렇게 돼 있군요. 인권운동 반대 안 해요. 정의원, 윤미향, 회계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은요. 성금 할머니 다 드리면 정대협 일은 무슨 돈으로, 또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상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얼굴 공개하세요. 이런 어떤 분노를 좀 표현해 주신 글도 있고요. 왜 학대라고 할까? 아기는 고문인데 이거는 학대 수준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위탁 부모 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제안까지 해주신 글이 있습니다. 자,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죠. 실업급여 월 지급액 1조 사상 첫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실직하신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취직해서 받았을 당시에 한 60% 정도 급여를 뭐 일정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급액이 5월 들어서 1조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2019년 5월 1년 전과 비교하면 연간 7천억 원대, 그리고 올해 들어서 7천 가다가 8천, 9천, 1조를 넘어섭니다. 계속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상 첫 1조 사상 돌파. 그렇다면 이 고용과 관련된 이 돈을 모아둬서 거기서 쓰고 있는 건데요, 기금을.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등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따로 가는 경제와 주가, 그레이트 디커플링. 괴리인데 그 괴리가 엄청난 괴리라는 거죠. 따로 간다는 겁니다. 경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도요, 실업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미국 유로존 일경 700조 원 천문학적 돈 풀기. 우리나라도 350조 원 풀기로 시중 자금 넘치는데 금리는 낮으니까 갈 곳이는 개미들 결국 증시로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두 가지 현상인데 이게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원래 주가가 오를 때 예. 두 가지 장세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있고 실적 예. 장세라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라는 것은 뭐 이해하기 쉽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실적 장세인데 일반 실적 장세가 오기 전에 항상 그 경기가 안 좋은 저점에서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죠. 그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예. 돈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은 예. 돈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의 유동성 장세보다 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의 폭이 좀 더 크게 급격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돈을 더 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은?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빨리 오르고 빨리 하락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락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이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예. 끝도 없이 돈을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예. 순간에 다시 돈을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저 유동성 장세는 급격하게 또 후퇴하는. 그래서 실적 장세는 상당히 안정적인 장세인 반면에 유동성 장세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불안한 장세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인 기업 상황이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잠깐 좀 보실까요? 여기가 올해 1월입니다. 뭐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 정도 있다가 이제 이 상태가 악화되니까 주가가 쭉 빠졌어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2,200까지 갔다가 1,357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원래 상태로. 근데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 모른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불안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이 상황이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나라 밖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국가의 위험 등 돌린 공화당 거물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소속 아닙니까? 근데 공화당 내에서 이런답니다. 여기 발언들, 인사들 얘기 좀 해볼게요. 밋 롬니 상원의원,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걸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위험이다. 차라리 민주당인 바이든 지지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상황이요? 옆에 보겠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 그다음에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신기없다. 너무 억지스럽게 내가 지지하는 것 같다. 반성이네요. 이건 반성.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I've worked with him for 35, 40 years, and he is now the candidate, and I will be voting for him. 자, 배정호 교수님. 지금 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재선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난번 대선 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됐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겠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사단들이 다 안 되겠다 트럼프. 근데 이제 상당히 전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뭐 무명의 인사였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공화당 주류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이 당선되면은 더 공화당이 안 좋다. 국익에도 안 좋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여기 있네요. 이 아랫부분에. 온건파 이탈에도 트럼프 인기는 여전하다. 공화당원 지지율 92% 달한다. 여기도 굉장히 양국으로 가 있나 봅니다.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식구인 공화당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사 봤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요. 차라리 경쟁자인 민주당의 바이든을 찍겠다는 말까지 나온 지경입니다. 우리로서는요, 동맹 파트너로 트럼프가 좋을까요? 아니면 바이든이 좋을까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이 상황, 우리도 세계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